어제는 다행히 장마 시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좀 햇빛이 맑고 뭐 흐리지도 않았고 비도 한 번도 안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초저녁 되기 전에 지금 늦은 오후에 나와서 지금 막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약간 이슬비가 떨어지고 장마가 오긴 오려나봐요. 하늘이 꾸물꾸물하고 좀 흐리네요. 그래도 오늘 달리기를 잘 시작하고 부상 없이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얘기는 달리기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혼자가 되어야 하고 왜 고독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때로 쓸쓸해야 되고 그걸 온전히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가, 제 이야기를 곁들여가지고 풀어내봤고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 아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달리기 하면 떠오르는 작가분이 한 분 기억나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와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 말고도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몇 년째 신간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뭐 소설, 잡문집, 에세이, 그분의 책이 나올 때마다 되도록이면 사서 읽고 생각도 하고 뭐 어떤 상념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제 취향에는 그분이 사는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양식 그런 게 잘 맞기도 하고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꾸준히 읽고, 하루키 선생?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루키 선생한테 많은 걸 배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하루키를 달리기로 알게 된 건 아니고, 그분은 본업이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또 다작 하시는 여러 작품을 만드시고 집필하시고 쓰시고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이 참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보통은 하루키를 입문할 때 뭐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 1Q84 뭐 그 밖에 유명한 그분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에세이가 참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걸로 하루키를 만나게 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처음에 만나게 된 마중물이 된 책은 비교적 나중에 나온 소설책인데요. 기사단장 죽이기라고 2017년에 우리나라에
나온 출간된 두 권으로 엮여있는 소설이 있어요. 기사단장 죽이기. 그걸 읽고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이름은 뭐 워낙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본격 알게 된 거죠. 그 책도 제가 직접 사서 읽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처음엔 그 집에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라카미 하루키 팬이기도 하고 뭐 신간 나오면 사서 읽고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책장에 갔을 때 아주 뭔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홀리기라도 한 듯, 그냥 무라카미 하루키? 이거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일본 작가고, 한번 읽어나 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펼쳐서 읽어 나갔는데, 제가 그때는 책 읽는 습관도 거의 없을 때고, 뭐 스스로의 독서하는 습관이나 노하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구력도 없고 경험해본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책이라고 뭐 엄청 뭐 노련한 재주가 필요하거나 뭐 스킬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 우리말,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었으니까 한글 읽을 줄 알고 뭐 말할 줄 알고 상상이나 생각할 줄 알고 그러면은 소설책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읽었는데 이해가 뭐 엄청 어렵진 않았고 잘 읽히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하루키를 처음 입문하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유명한 작품들을 이제 하나씩 깨 나갔죠. 미션 깨듯이 고구마 줄기식 독서법 비슷한 거죠. 뭐 그분이 책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작가의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그분이 달리기를 좋아하시니까 에세이든 소설이든 그 구절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달리기에 대한 언급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쫓아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달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 가운데 좀 큰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달리기 입문에 영향이 됐던 건, 이건 하루키랑은 살짝 동떨어지고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하루키 입문할 때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지인들이 달리기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막 멋있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달리기 습관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요새는 SNS가 워낙 활발하니까 인스타그램 친구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보고 자극받고 뭐 게시물 같은 것도 올라오면 요 코스 어디지? 그리고 뭐 우리 집 근처만 한강이었네 이러고, 참 한강에 뛰기 좋고 길이 잘 닦여있고 그렇지 이러고, 그래 나도 뛰어보자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나가서 뛰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키의 영향, 그리고 추가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지인들의 영향. 근데 뭐 지인들이 저한테 뛰라고 다그치거나 설득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뛰고 싶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뛰게 됐고, 하루키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하루키가 달리기에 관해서 책을 낸 에세이 뭐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다들 달리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그 에세이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좀 뒤늦게 알게 되고 읽게 된 거죠. 그 책을 읽었는데 뭐 장편 소설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활자 수나 쪽수나 페이지 수가 뭐 엄청 방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중간중간에 사파나 사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가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책 읽는데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내용에 공감이 많이 되고, 정보?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 책은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는 제가 입 아프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알라딘 중고장터나 중고 매대 가시면은 아마 근처 지점에 자주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하나 구입하시거나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보시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키의 작품을 읽으면 자기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막 나열을 하는데 뭐 메이저 마라톤, 보스톤, 베를린, 서양권에서 열리거나 아니면 일본 안에서 뭐 도쿄 마라톤, 그런 큰 대회들 있잖아요. 지역 축제, 막 나라 축제 같은 규모죠. 그런 메이저 마라톤은 그분들이 거기서, 하루키가 거기 나가서 자기가 세운 기록이나 어떤 마음으로 달렸는지, 뭐 자신만의 작은 노하우, 실천 방법, 이런 거를 소개해 줬어요. 뭐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죠. 물론 저는 하루키 작가를 실제로 마주친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책이라는 그 3차원의 매체, 그 하나로, 종이책이라는 매체 하나로 그 사람과 연결된 것 같은 유대감, 유대심리, 그런 걸 느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 자기를 큰 틀 안에서 최초로 설계하고 틀을 형성하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가운데 달리기를 실천하게 하고, 날 움직이고 운동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몸을. 그래서 환경이 아무래도 큰 일을 차지하지 않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속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키 하면은, 이것도 제가 다른 얘기 잠깐 곁길로 빠져서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제가 길게 하루키와 달리기에 대해서 오늘 대본을 써오거나 뭐 미리 구상을 해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말하는 동안 시간 벌 겸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하는 동안 할 얘기는, 하루키 하면은 뭐 달리기 말고도 취향이라는, 취향, 엄청 연관 검색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죠. 하루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하루키는 아날로그 레코드, 음반, 그것도 수집하고요. 패션,
그 옷차림 그런 것도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 소설 안에서 글로 묘사가 참 많이 돼요. 레코드도 그렇고 음악 뭐 트랙 속에 앨범 속에도 그렇고요. 그것도 다 취향이죠. 음악, 하루키의 옷. 더 나아가서 하루키가 티셔츠 모았던 거 여행 다니면서 반팔 티셔츠 숏슬리브 티셔츠를 모은 거를 책으로 펴내가지고 그림을 사진을 다 예쁘게 찍어서 엮어낸 책도 있어요. 무라카미 티라고. 그만큼 자기가 옷이나 이제 거치장 하는 거에 젊었을 때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소설 안에는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 그리고 뭐 악역들 악당들한테 계속 얼굴이나 외모 신체 몸에 대한 묘사도 막 이렇게 하지만 옷차림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무슨 향수를 뿌렸고 무슨 핸드백이나 가방을 들었고 뭐 바지는 멀리 벗고 위에 재킷은 멀리 벗고 그런 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묘사가 될 때 그 작가가 커온 시대 배경이나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50년대생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막 작은 할아버지 뻘, 때로는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분이 20대나 30대 시절을 생각해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고, 일본 안에서요. 일본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였고, 가장 고도 경제 성장을 할 때 버블 시대도 다 체험을 하셨고, 체험을 그 사람이 했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뭐 음악 레코드나 옷 스타일이나 그런 걸 많이 묘사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는 재미도 쏠쏠했고,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레코드 모으기나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읽는 게 즐겁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살짝 다른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고 구체스럽게 하나하나 묘사를 하냐, 무슨 손가락으로 무슨 가방을 들고 그걸 일일이 얘기를 하냐. 보통 뭐 해밍웨이나 그 유혹하는 글쓰기 저자 스티븐 킹이었던가요? 그 소설가분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간결하게 써라, 뭐 간결한 문체, 뭐 그런 걸 강조하시고. 근데 하루키는 그분들하고는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구구절절 막 주저리 늘어놓기도 하고, 그게 또 하루키의 매력이죠. 그래서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떠오른 건데, 달리기도 취향 가운데 하나인 거죠. 달리기가 성격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고 취향이 안 맞고 하면은 꾸준히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지속하거나 달릴 수가 없죠. 참 신비롭고 세상살이라는 게 신기하고 마술 같고 마법 같은 게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돼 가지고 나온 책을 사서 읽고, 내가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럼으로써 뭐 본받고 배우고 그 사람과 비슷해진다는 게 너무 신비롭네요.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책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그 사람을 경험해볼 그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뭐 일본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재밌는 일을 교류하거나 소통할 만한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뭐 그 사람이 하루키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책이라는 게 가장 큰 순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뭐 직접 경험까지는 아니어도 간접으로나마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하루키를 닮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흉내도 내고 막 따라쟁이처럼 따라도 하고 뭐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샀다고 자랑하진 않죠. 근데 레코드 자랑은 많이 해요. 자기가 뭐 미국 뉴욕 어디 골동품 가게나 레코드 가게 뒤져가지고 그 주인장이랑 음악에 관련된 얘기도 살짝 하면서 좀 친해지면은 북유럽에서 그때 북유럽 뭐 어디 국가를 여행할 때였는데 뉴욕 레코드 상점 말고도 그 주인장이랑 대화가 좀 통했나봐요, 하루키가. 그래서 별채같이 창고식의 좀 희귀한 레코드 같은 거 아직 정돈이 잘 안 된 거 바로 판매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방에 데리고 갔대요. 거기서 막 보물찾기 하기도 하고. 하루키가 레코드 자랑은 엄청 해요. 그 레코드 자랑 하는 거 앨범 소개 같은 거 보면 막 나도 손이 근질근질해져요. 그 레코드 LP판 나도 사고 싶고 바이닐 사고 싶고. 근데 레코드판이 엄청 비싸잖아요, 요새. 근데 하루키가 레코드 모을 때는 주요 음악 매체가 지금처럼 스트리밍이나 mp3 다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아니었고, 그때는 오리지널 CD나 그 레코드를, 실물 레코드를 사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뭐 그때 환율로 하면은, 그때 화폐 가치로 하면은 뭐 그것도 비싸긴 했겠다만, 지금은 워낙에 그게 희소한 물건이 돼가지고 잘 안 만들고 수요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엄청 크지 않다 보니까 좀 비싸요, 요새는. 그래서 하루키의 음악 취향을 쫓다가는 뭐 턴테이블도 사야 되고, 레코드뿐만이 아니에요. 오디오 시스템도 그분은 좋아하셔가지고, 하루키의 오디오 시스템, 뭐 JBL 스피커, 턴테이블 뭐 쓰는지, 뭐 연결 어댑터나 그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선 같은 것도 매니아 분들은 그런 거 비싼 거 좋은 거 경험해 보시고, 저도 그런 거 생각으로는 좋아하는데 좀 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당장 돈 있다고, 그런 여가 생활에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공간이 없어요. 그런 장비 같은 거는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뭐 놀 곳이 있어야 그 취미도 유지가 되고, 뭐 더구나 만약에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공간을 쓰거나 집에 있으면은 그걸로 막 의견 다툼이 생기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게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키도 그냥 JBL인가? 뭐 엄청 오래된 스피커, 그분 구글에다가 이미지 검색하면 작업실 나오거든요. 맥 컴퓨터에다가 뭐 스위스 컵이랑 볼펜이랑 나무 연필이랑 그런 거 연필꽂이에 꽂혀있고, 스피커랑 소파에 앉아가지고 찍은 니트, 갈색깔 니트인가? 카멜색 니트 입고 찍은 뭐 그런 사진들도 많아요. 거기에 나온 스피커를 몇십 년을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나 같으면은 뭐 여유 자금이나 그런 공간도 막 임대할 여유가 있으면은, 아니면 공간을 내가 소유할 여유가 있으면 막 여러 개를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을 건데, 아니면 뭐 모르죠. 그분도 어디 가서 음악 들으면서 꼭 자기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렌탈 시스템이나 어디 레코드 가게라든지 카페나 술집에 가가지고 좀 들어보면서 경험해보고, 아 이거 뭐 굳이 집에다 놀 정도는 아니겠구나,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뭐 꼭 소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빌려서 쓰잖아요. 집도 빌리는 사람도 많겠고, 언제든 자율성이 보장이 되니까. 차 같은 것도 뭐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빌려가지고 좀 타다가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루키는 좀 그쪽이 아닐까요? 스피커 하나만 딱 작업실에 놓고 쓰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 언제든, 해외도 자긴 자주 나가니까 집필하러 글 쓸 때도 해외 호텔 같은데, 아니면은 뭐 기분에 따라서 좀 남루하거나 허름하고 저렴한 그런 객실에서도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쓰고. 그러니까 경험할 시간과 경제 자금이 뒷받침이 되니까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가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려고 실제로 애를 쓰고 있긴 해요. 계속 쉽다 뭐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말만 하면. 그래서 뭐 쉽다 한다기보다도 했다, 해냈다,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많이 하려고 해요.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루키의 취향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루키가 책을, 또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요. 고전 작가들의 소설이나 뭐 소설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 카프카의 소설, 그리고 하루키 좋아하시는 하루키스트 분들 다 아시죠? 그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막 엄청 찬사하고, 하루키가 엄청 자주 읽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 막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완전히 막 공감하진 못하지만 그래, 재밌는 소설이고 재밌는 책이었어요. 왜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하루키는 글을 쓸 때도 일본어로 쓰기보다는 보통 영어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법 자체를 그렇게 고정을 시켰대요.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영어로도 초고나 원고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지식이나 능력은 있으니까 읽는 것도 원서로 영어로 된 걸로 바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글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것과 하루키가 내공이 쌓여가지고 영어로, 미국 영문으로 쓰여진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것과 뭐 분명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키 취향이 다 내향, 자기 스스로를 가꾸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꾸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취향이죠, 하루키. 그게 총망라되고 합쳐진 게, 하루키가 젊었을 때 30대까지 운영했던, 뭐 몇 년까지 정확히 운영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8년에서 10년인가? 하여튼 도쿄에서 재즈키사라고, 재즈키사는
낮에는 레코드로 음악 틀어주면서 커피 제공하면서 팔고, 저녁에는 술이나 간단한 안주, 먹을거리 같은 거 저녁에 그거 팔고, 재즈 공연도 그 하루키가 운영했던 바는 피터캣이라는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이름이 잠깐 맞나 싶어가지고, 맞을 거예요. 그 가게에 재즈,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 출신의 재즈 아티스트들을 모셔가지고 뭐 피아노 공연도 하고 합주 공연도 하고 뭐 트리오 불러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한 것도 그 사람 취향이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죠, 그 가게가. 근데 그 가게를 하면서 하루키가 참 사람에 대한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고맙고 만나는 게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하루키 자신한테 때로는 타인이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가 언급하기를, 그 가게에 자기는 주인이라서, 주인이면서 직원이니까 항상 상주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손님이 온다고 뭐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싫은 사람도 마주하고 서비스나 음료나 음악을 제공해야 되고, 그게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소설가로 여차저차 등단을 하면서 소설가가 되고, 처음에 수입이 막 처음부터 그분이 엄청 잘 된 건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스스로에 대한, 글에 대한 의심도 많았고 막 불안이 엄청 컸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책에 저작권료 같은 것도 거의 없을 때였는데, 자기가 가게를 접었어요. 가게를 그만하고 싶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가게를 접고, 누구한테 가게를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경영할 수 있게 아예 넘겼대요. 그러니까 대리 경영으로 사장을 안 치고 자기가 이윤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넘기고 손 털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그 뒤로는 소설가로서 전념을 한 거고요. 올인한 거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 가게가 꽤 잘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루아침에 처분하고 안정된 삶을, 그러니까 돈이 좀 그래도 안정된 삶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글을 썼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보통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키의 취향이 스며들어 있고, 녹아있는 공간은 하루키의 재즈 키스였다. 또 취향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 취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취향이 날마다 한 해 한 해 1년 지날 때마다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관통하는 저의 취향은, 주제거리가 될 만한 건, 예전에는 좀 중저가의 물건을 사가지고 여러 개를 경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거든요. 근데 지나갈수록 그렇게 여러 개를 막 취하고 사고 그런 거보다 제대로 된 물건, 좀 값이 나가더라도 처음에 좀 공들여서 알아보고 심사숙고를 약간 해가지고 사면은 계속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건이나
뭐 온갖 사물을 대하는 제 첫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요즘에 뭐 더 세세적으로 세세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저는 물건이나 물질보다 요즘에는 경험 같은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유료 모임이나 어떤 행사나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 나갈 때 내는 돈은 별로 안 아깝더라고요. 그게 뭐 특별히 돌려받는 게 많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판매자, 뭐 공급자, 소비자의 모든 욕구에 따라서 그 사이 어딘가의 중간쯤에 모든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뭐 제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거나 판매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경우도 뭐 많이 있지만, 근데 제가 하는 경험의 안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근데 참 재밌는 게, 바라고 하지 않고 뭐 유료 모임이나 달리기 대회도 그렇고 다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그냥 뭐 메달 받고 사은품 받고 뭐 음식 먹고 이런 것도 좋은데, 막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당당해지고, 뭐 실제로 몸도 좀 튼튼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로 돌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에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취향이 좀 생겼고, 여기서 조금 심화 단계로 나아가면 저는 구매자로만 이 세상을 살다 떠나기는 좀 별로 싫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저는 계속 고용당하고 누군가한테 뭐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을의 위치에 있고 뭔가를 소비하고 그냥 사서 쓸 줄만 알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판매자가 되고, 나도 콘텐츠 같은 거에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하고, 대표자가 되기도 하고, 뭐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고. 더 얘기해볼까요? 저는 심지어 뭐 예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예체능 계열에 무지하고 아무 지식도 없지만, 저는 그냥 배우가 되기도 하고, 하루를 살면서 연기자가 되기도 하고,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갔을 때는 내가 가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사진을 뭐 아이폰으로 찍든 지금 이 액션 카메라로 찍든, 나는 지금 시간만큼은 사진가고, 내가 영상 PD고, 내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거고,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DJ이기도 하고 음반 수집가이면서 때로는 혼자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생산자가 되고 싶어요. 구매자도 해야겠지만 뭐 모든 걸 제가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감사함은 인지를 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대신 시간을 써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잘 다듬고 개선하고,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거 존중하고 리스펙트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제 얘기한 대인관계 관련한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고, 그런 취향을 지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물건, 제품 뭐 좋은 거 입고 걸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하다못해 장비 같은 거, 달리기 장비 얘기해보면은, 달릴 때 입는 좋은 소재의 옷, 옷감 좋은 옷, 좋은 러닝 슈즈, 좋은 바지,
그리고 뭐 러닝 벨트, 조끼, 고글 그런 거 다 좋은 거 쓰면 확실히 기록도 약간 올라가고 좋잖아요. 나 스스로를 챙기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때로 필요해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릴 때도 필요해요. 그걸 아예 거부하고 배척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 있잖아요.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싶고 중요 부위를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옷은 입어야 되는데 뭐 때로는 비싼 거 한번 경험해보고 뭐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은 통장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놀 공간도 부족해지고. 사실 그런 취향도 뭐 때로는 필요한데 저는 그냥 경험에 투자하고 그냥 꼭 소유하는 물질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맞닥뜨리고 얘기도 나눠보고 눈빛도 마주쳐보고 그게 너무 좋아요. 뭐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려고 해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기를 쓰고 예쁜 말을 꺼내고 그 사람 비위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다 스스로의 착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취향에 대한 얘기는 간략하게 이 정도 하고요. 또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를 계속 떠올려야 되는데 달리면서 제가 떠올리겠다고 아까 선언을 했는데 이거 뭐 말하면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지금 비가 조금 와요. 막 장마 호우주의보 수준으로 막 우수수 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우산 쓸 정도는 아닌 거죠. 하루키 얘기를 하니까 오늘 문득 하루키 책을 아무 구절이나 펼쳐가지고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도 카페에서 커피 늘 마시는 걸로 마시다가 생각도 좀 하고 책도 읽고 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레버리지라고 워낙 유명한데 2017년에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서 읽질 않아가지고 집에 안 꽂혀 있으니까 책장에. 그래서 어젠가 알라딘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사왔어요. 또 고맙게도 근처 매장에 재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편집도 간단하게 돼 있고 뭐 글자 수도 많지 않아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 동기부여 받고 있어요. 요새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일을 할 때 그걸 적용해보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먼저 한 수 배우고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요. 하루키도 잠자기 전에 소설 같은 거는 하루키 소설 잠자기 전에 딱 읽으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야시꾸리하고 야시시한 그런 구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 기준에서는 뭐 야설이나 정말 음담패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호르몬이 막 폭발성이 있고 왕성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그런 구절은 좀 건너뛰시고 잔잔한 부분 많으니까 그런 거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읽으면 좋겠죠. 잠잘 때 소설 읽으면 도움도 되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있는데 주제에서 계속 벗어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랑 관련된 책들 찾아보시면 많은데, 하나 더 소개를 하면은 조지 쉬먼 그 작가분의 달리기와 존재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그냥 인터넷에서 처음에 제가 검색해서 알았을 때 소개글에는 뭐 달리기 고전이고 클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읽으니까 맞더라고요. 고전이고 달리기의 뭐 작은 경전? 뭐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거를 읽는다고 해서 달리기가 당장 빨라지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일대기랑 뭐 노하우 그리고 생각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달리기와 존재하기, 거기 나오는 일화 가운데 하나가 공감됐던 게 평지 달리기랑 오르막길 달리기, 그러니까 산악 달리기 같은 거 비교하는 게 나와요, 구절에. 뭐 평지 달리기는 그냥 보통의 길이잖아요. 근데 언덕이나 오르막길이나 산악 달리기는 그러니까 악마들이 들끓고 지옥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요새 산악 달리기도 때때로 하거든요. 근데 산악 달리기 해보면 죄다 언덕이잖아요. 올라갈 때 계속 뛰진 못하고 살짝 걷거나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진짜 죽을 맛이에요. 평지는 양반이에요. 오르막길은 정말 해롱해롱해요.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 해가지고, 내리막길에 가면 때로는 속도감을 맛보면서 빠르게 질주할 때도 있고 막 쏘다니는 거죠. 무슨 날다람쥐 마냥. 그러면은 막 뇌에서 도파민이 톡톡 터지면서 뭐 엔돌핀도 터지겠죠. 그런 게 뇌내 화학물질이 터지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뭐 공격 본능이 살아나는 것 같고 막 사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고, 또 내리막길 있으면 준비하긴 싫은데 또 오르막길 있는 거고, 맞닥뜨리긴 싫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계속 내리막길 가면은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때로는 올라가서 크게 내려가고 크게 올라가고, 그 정상을 맛보는 시간은 엄청 짧겠죠. 모든 쾌락도 그렇잖아요. 뭐 오르가즘도 그렇고 맛 좋은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딱 먹을 걸 입에 넣었을 때 뭐가 한순간뿐이잖아요. 그 쾌락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저는 많이 쓰고 있고, 그 잠깐의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근데 또 재밌고 좀 안타깝기도 한 게, 그걸로 또 만족할 때도 있으니까. 만족할 수도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뇌가 중간값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너무 계속 기분 좋게도 안 하고
계속 우울하게 하면은 뭐 그건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내려갔다가 기분이 다시 상승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점으로 거의 다 와가는데 어제보다 몇 시간 일찍 뛰니까 흐린 날씨지만 해도 계속 떠있고, 오늘도 오늘 나름의 운치대로 운치있게 기분이 좋네요. 비도 많이 안 내리고. 사실 뭐 비 내려도 러닝식이나 액션 카메라는 방수기 때문에 뭐 촬영하는데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러닝시계를 제가 계속 안 쓰다가 안 사고 있다가 최근에 샀는데 이게 편리하긴 하네요. 왜냐면 제가 스마트폰을 며칠 전부터 안 들고 나오거든요, 운동할 때. 이게 너무 홀가분해요. 그동안 스마트폰에 종속된 것 같고,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건지 스마트폰이 나를 조종하는 건지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달리기 자체가 개운한 것도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개운해요. 근데 또 집에 가면은 핸드폰이 곁에 있으면, 보이면 뭐 나를 찾는 연락이 온 게 있나, 뭐 인스타그램 좋아요나 하트 눌렸나, 스토리 누가 내 거 확인했는지 막 볼라 그러고. 참 진짜 설계를 기가 막히게 했죠, 그 대기업들에서. 그 연구자들이, 뭐 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설계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거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좀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아예 거부할 수는 없겠더라고. 왜냐,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서비스를 누리고 그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이죠. 나 혼자 뭐 안 한다고 그러면 거부하고 혼자 너무 쓸쓸해지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원점으로 무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 없고 기분 좋게 잘 달리고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 지금 저녁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잘 주무셨다가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은 부상, 저도 철저히 염려하고 하는데 부상 조심하십시오.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속도, 페이스, 신경 쓰이긴 해도 다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만 카메라 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